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개념이죠. 서브타입 모델링하고 관계 통합,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정보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는 거죠. 마치 그 건물 지을 때 청사진 그리듯이요. 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큰 데이터 덩어리, 그러니까 슈퍼 타입을요, 좀 더 의미 있는 작은 그룹들, 서브 타입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사원이라는 큰 그룹 안에 뭐 정규직 사원, 계약직 사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그룹의 특징도 분명해지고 관리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아, 네. 그 자료 보니까요. 서브타입 나눌 때 규칙이 아주 엄격하던데요. 어떤 항목이든 여러 서브타입 중에 반드시 딱 하나에만 속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원이 정규직이면서 동시에 계약직일 순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는 건가요? 현실에서는 조금 뭐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모호함을 완전히 없애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정규직이면서 계약직인 경우는 없잖아요. 데이터 모델은 이런 현실 규칙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어딘가에는 분류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뭐 필요하면 기타 유형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요. 이게 수학에서 집합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 부분 집합들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고 또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정규직이면서 계약직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서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와, 되게 꼼꼼하네요. 데이터 세계는 애매한 걸 싫어하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신뢰도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또 현실은 다른 복잡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역할을 여러 개 하는 경우요. 뭐 가수이면서 동시에 탤런트다. 이런 경우엔 어떡하죠? 자료에선 방법이 두 가지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경우 흔하죠. 첫 번째는 가수 김민종 레코드 하나, 탤런트 김민종 레코드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각 역할마다 고유 정보가 있다면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의 역할로 바뀌는 좀 큰 변화일 수 있어요.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바뀌는 거죠. 아, 사람 김민종이 아니라 역할 김민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수 겸 탤런트 이런 새로운 서브 타입을 만드는 건데요. 이러면 사람이라는 개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나중에 모든 가수 찾아줘 할 때 가수 서브 타입이랑 가수 겸 탤런트 둘 다 찾아야 하니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데이터 성격이나 뭐 나중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여러 기준으로 동시에 나누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사원을 뭐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로도 나누고 동시에 성별, 남녀로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데이터 웨어하우싱 DW랑 관련이 깊다고요? 아, 네네, 정확해요. 그렇게 여러 기준, 그러니까 여러 차원, 디멘전이라고 하죠. 그 디멘전으로 데이터를 보는 게 DW의 핵심이거든요. 고용 형태, 성별, 부서 이런 게 다 각각의 분석 차원이 되는 거죠. 아, 디멘션이요? 네. 그래서 개별 데이터는 뭐 정규직이면서 여성이면서 개발팀 소속인 사원 이런 식으로 여러 차원이 교차하는 지점에 딱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또 이런 분류 기준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어서 나중에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할 때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엔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항목이 둘 중 하나랑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요.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주인이 개인 고객이거나 법인 고객, 이 둘 중 하나여야만 하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죠? 아, 그럴 때 쓰는 게 아크 관계 또는 배타적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델링 도구 보면 보통 이렇게 곡선 아크로 표시를 하죠. 계좌 같은 개체가 개인 고객이나 법인 고객 이렇게 여러 가능한 대상 중에 딱 하나하고만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맨더토리여야 한다는 점이요. 그러니까 계좌는 반드시 개인 고객 아니면 법인 고객 둘 중 하나랑은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아, 반드시요.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배타적이니까요. 때로는 이 개인 고객이랑 법인 고객을 하나로 묶어서 고객이라는 더 큰 상위 개념, 슈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괜찮다면 이게 모델이 더 깔끔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문이 고객 또는 내부 부서 중 하나랑 연결된다. 이런 경우처럼 개념적으로 하나로 묶기 좀 어색하다면 아크 관계를 써서 배타적이라는 걸 명시해줘야 하고요. 아, 들어보니까 서브 타입이나 아크 관계 같은 이런 모델링 기법들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표현 방법, 이게 아니네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어떤 실체, 그 안에 숨어있는 규칙들, 이런 걸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 같아요. 결국 데이터라는 건물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딱 명확하게 잡아놔야 데이터가 막 뒤죽박죽 되는 걸 막고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자산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의 규칙을 데이터 모델에 잘 담아내려는 노력,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다루는 데이터나 정보 중에 분명 어떤 분류 체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고객 유형이라든지 프로젝트 상태, 제품 라인, 뭐든요. 오늘 이야기 나는 서브 타입의 그 상호 배타성, 겹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완전성, 빠짐없이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 이 규칙들 있잖아요. 아니면 A 또는 B 형태의 배타적 관계 규칙. 이걸 여러분의 분류 체계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쓰는 방식에 숨어 있는 어떤 모호함이나 개선할 점 같은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고민해 보시면 어쩌면 의외의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